그 다음으로 마시모 란도 교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홍콩대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국제법센터의 글로벌 펠로우이십니다. 웅클로스 재판소가 관할을 어떻게 더욱더 확대했는가 그 내러티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런 인식과 그리고 실제 30년간의 관행에 대해서 어떤 갭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랜더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좌장님, 내외기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서울에 다시 오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2년 전에 왔었습니다. 패널 토론자였고요. 10분 발언했었습니다. 오늘 이젠 발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25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업그레이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업그레이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5분 더 제 발언을 들으셔야 하니까요. 저는 오늘 관할권 UN 클로스의 제15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할권이 웅클로스 재판소를 통해서 확대되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웅클로스가 발효된 이후로 많은 그런 학계에서 커멘트가 있었습니다. 이 웅클로스 재판소가 이 관할권이 확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관할권이 확대되었다라는 경우 웅클로스 재판소의 일부는 사안에 대해서 관할권을 확대를 했는데 원래는 이게 초안자들이 원래 이 제15부의 관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가야나와 수리남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수리남이 무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력 사용 금지 조항을 가야나에 대해서 어겼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2007년에 결국 이 주장에 대해서 관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해양 포르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사실 명시적으로 어떤 관할이 UN 클로스에 없지만 그래도 아이틀로스에서 어업위원회의 자문 의견에 대해서 또 관할을 주장을 했습니다. 스테픈 터먼은 최고스 중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분의 반대 의견이는 재판관뿐만이 아니라 세 분의 중재자들이 이 의무적인 이러한 웅클로스 재판소의 관할을 확대했다라고 했고요. 나탈리 클라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웅클로스의 분쟁 해결은 확대되었고 또 제한이 되었다. 확대되면서 결국 제한이 됐고 제한이 되면서 다시 확대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24년에 더글러스 길포일과 조아나 모섭은 저널에 이렇게 썼는데요. 웅클로스 분쟁 해결 위원회에서 관할을 행사하는 그러한 선호도가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전제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관할이 확대되었다 아니면 제한이 됐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웅클로스 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이거를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다시 말해서 이 재판소들 경우에는 관할을 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확대하거나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관할에 대한 신중한 접근 그리고 또 팽창의 균형입니다. 제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진 않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웅클로스 재판소가 어디에 관할을 행사했는가, 그래서 이런 확장과 제한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분야는 잠정조치, 그리고 권고 관할, 그리고 또 국제관습법에서 다루는 사안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 판례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합성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클로스 재판소의 전반적인 접근을 어떻게 취했는가, 특히나 웅클로스 분쟁 해결이 우선순위를 취하지 않는 그런 경우,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사법적인 기능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한 시사점, 그리고 향후 30년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발표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중, 그리고 확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중과 확대. 이 신중은 결국 이 협정의 293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특정한 스토리에서는 우선 이 가능성 조항이 있습니다. 가나, 코트디부아르 2015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잠정 조치를 이 협정에서 취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쉽다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가능성 조항을 패스할 수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신청하는 그러한 국가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지만 이 잠정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 테스트 이외에도 또 ICJ에서 여러 해 동안 개발한 것이 있는데 2단계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기존의 이 권리가 이 법상 있는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청구인이 충분한 증거를 제공을 했는가. 그래서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 사실 이게 웅클로스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권리가 이 분쟁 해결에서는 결국 국제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게 조약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좀 더 유용합니다. 이게 국제관습법이 발동될 때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웅클로스 분쟁에서는 이게 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2조를 봤을 때 이 이틀로스에서는 이 임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로스에서는 어떤 프리마 페시 테스트를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ICJ에서 프리마 페시라고 특성한 것은 아니고요. 법원에서 그냥 판단을 내리면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관할이 있는지만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층위를 이 관할 분석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피청구인이 질의가 있는지, 그래서 소송을 더 추가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지요. 그리고 이 참다랑어, 막스 플랜트, 그리고 루이사 사건에서 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관할에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양측에서 왜 283조에 대해서 견해를 나누지 않았는지, 그래서 관할을 점진적으로는 행사하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대 관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틀로스의 그 권고적 의견이었습니다. 그 업위원회 2015년에서 211을 해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문 관할을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설득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차치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211까지만 읽게 되었고 드래프팅 히스토리는 언급하지 않았고 여기에 어떤 이 협정의 언어까지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 컨텍스트가 어떤 것인지까지는 연구를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비판적인 내용을 이렇게 많은 재판관들 앞에서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결국 이 국가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인데요. 포르토 교수님의 스포를 하진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사실 국가들이 결국 업조위원회에서 이 자문을 권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기후 변화의 자문을 또 얻었는데요. 결국 어떻게 수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BNJ 47조를 보면 결국 이 당사국에서 이틀로스의 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기구, 예를 들어서 당사국이 그러니까 국제기구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이틀로스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또 자문 의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웅클로스 재판소에서 국제관습법의 적용이 되는 경우 이때는 신중한 적분도 있고 또 확대된 관할도 있습니다. 확대된 관할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야나 수리남의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추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신중한 접근에 대해서는 운클로스 재판소 중에서 15부 영해 분쟁과 관련된 것입니다. MPA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소에서는 어떤 주장을 받았냐면 과연 영국이 제5부와 관련해서 이게 연안국인가, 이 영국이 연안국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고스, 영국 대 모리셔스 이 사건을 봐야 했는데요. 중재재판부에서는 사실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과연 모리셔스의 주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실시해봤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했던 것이죠. 이 특정 사건에서 중재재판부에서는 분쟁의 요점은 이 영해 주권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모리셔스가 관할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중한 접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판단이 내려진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를 했던 두 분의 중재자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했다라고 해서 운클로스 재판부가 영해 분쟁 해결을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반대했던 재판관들이 생각했던 것은 다수가 이 테스트를 해봤고 결국 분쟁 해결을 좀 오류가 있는 방식으로 내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고스 다음에 남중국 중재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청구인이 주장을 굉장히 스마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 그 주장이 뭔지는 잘 알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상대적인 가중을 놓지는 않고요. 진정한 이 주장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동일한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표현은 달랐지만요. 이 예를 봤을 때 관할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이긴 하지만 채고스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채고스의 경우 이 중재재판부에서는 잘 포장된 모리셔스의 주장을 따라가지 않고 이 관할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중국해 재판부에서는 잘 형성된 주장을 잘 따라갔고요. 그래서 필리핀의 주장의 관할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안국 권리입니다. 지금 현재 NX 7에서 심리 중인데요. 채고스 접근과는 다르게요. 이 상대적인 가중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연안국 관리 중재부에서 과연 이 주장, 우크라이나의 주장, 영해를 주장했던 주장이 다른 주장이 부수적이었는지 아니면 이게 다른 주장을 결정하는데 전제 조건인지를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중 그리고 또 확대 그리고 또 신중 플러스 확대 이렇게 세 가지 스토리를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인 이 중재재판이 이 15부 관할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신중과 확대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스토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클로스 분쟁 해결의 비우선순위 15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한적으로 이 일반 원칙을 보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예는 바로 2000년의 참다랑어 그리고 ICJ 소말리아 케냐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말리아 케냐가 15부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제15의 각각 다른 조항이었습니다. 소말리아 케냐와 참다랑어의 경우에는 각각 다른 조항을 했는데요. 이게 다 섹션 1에 나오고 있고 동일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 운클로스가 아닌 다른 분쟁 해결의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우선 참다랑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 15에서 신중한 접근을 취하는 좋은 예인데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주장을 하기를 일본이 협정을 위반을 했다. 그래서 특정 참치를 남획했다라고 했는데요. 또 다른 협정이 있었습니다. 93년도 이 참다랑어 보존 협정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나름의 분쟁 해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중재재판소에서 93년 협정의 분쟁해결위원회에서는 제15부 시스템을 사용을 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16조에는 그 텍스트 근거가 별로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학자들의 비판을 많이 받았고 나중에는 이 접근을 잘못했다. 이 16조를 잘못 해석했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말리아 케냐 사건의 경우에는 약간 상황이 달랐습니다. 소말리아 케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15부가 아니었고요. ICJ 옵셔널 케이스였는데요. 지금 현재 목표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관계가 뭐냐. 웅클로스와 non 웅클로스 분쟁 해결의 차이입니다. 케냐는 옵션 조항이 있었습니다. 유보를 했고요. 그 유보 조항 하에서 케냐는 이 ICJ 관할에서 배제하려고 했었습니다. 우선 다른 분쟁 해결 절차를 밟겠다라는 그런 옵션을 배제하게 됐는데요. ICJ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렸냐면 이 섹션 2의 절차는 섹션 1을 상호 보완하고 그래서 협정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그래서 구속력 있게 분쟁 해결을 하고 있지만 이는 섹션 1의 조항을 따른다. 이 참다랑어 케이스와 다르게 이 경우에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소말리아 케냐가 참다랑어 사건을 따랐다면 ICJ는 관할을 거부를 했었을 것입니다. 소말리아의 주장에 대해서요. 그런데 ICJ의 경우에는 악순환을 끊어야 했습니다. 이 유보 조항을 통해서 ICJ가 제15부 시스템을 했는데 결국 15부에 따라서 ICJ는 다시 그러니까 다른 이 웅클로스 외의 분쟁 해결보다는 이제 잔여적이다라고 해서 결국 이 악순환을 끊었고 좀 더 유연한 접근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참다랑어 사건과는 좀 더 상대적으로 유연했습니다. 그리고 ICJ는 옳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말리아는 결국 새로운 케이스를 15부에서 새로 시작을 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법 기능에 어떤 바를 시사하는가입니다. 국제법 이론에 두 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사적 모델 그리고 공적 모델이 있습니다. 사적 모델에서는 분쟁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관할 신중 접근에 더 적합합니다. 공공 모델의 경우에는 국제법을 관리하고 또 일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확대된 관할을 정당화할 수가 있습니다. 웅클로스 분쟁 해결 하에 이 두 개 모델 예가 둘 다 있습니다. 사적 모델의 경우 다시 참다랑어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에니카 알렉시 이 경우에는 이 이태리 해군의 면책과 관련해서 관할을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공 모델의 경우 이 해저 체인버의 경우 아니면 가해나 수리남도 공적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중재재판부는 일반 이익을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야나 대 수리남의 그 분쟁 해결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적 공적 모델 중에 어떤 것이 우선시하는가 이걸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들은 웅클로스 재판부가 사법 기능을 지금까지 수행한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BBNJ 협정의 제15부 규칙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게 웅클로스가 발효가 된 다음에 1년이 지났지만요. 그런데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웅클로스 재판부에 대해서 불만족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들은
예전에는 반대 의견을 내놨을 수도 있지만 웅클루스 분쟁 해결에 계속해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로스가 코시스 광고적 의견을 제공했던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웅클루스 재판부는 좀 더 공공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이익과 에 대해서요. 그런데 사실 이 분쟁 해결을 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틀로스에서는 잠정 조치를 한 번도 사실 이 해양 환경 보호 관련해서 잠정 조치를 취한 적은 없습니다. 첨다랑어 관련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이틀로스에서는 잠정 조치를 발표를 했을 때는 결국 이 양측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해서만 잠정 조치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또 관할 확대가 됐을 때는 가야나 수리남의 무력 사용 같은 경우 결국 이제 학자들 그리고 국가들이 이렇게 관할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비판 때문에 나중에 다시 재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선택권이 있었다라면 웅클루스 분쟁 해결에서 아직은 사적 모델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긍정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웅클루스든 아니면 일반적으로요. 어떤 모델이 더 지배적인가 이것은 다시 정기적으로 우리가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30년 전망인데요. 앞으로 30년을 내다봤을 때 국가들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 15부 하의 분쟁을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올 것인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15부를 발동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예전보다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ICJ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94년 이후로는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프롬프트 릴리스 케이스도 굉장히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면 절차상 불만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이더 소장님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틀로스가 전체적으로 다 해결을 해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지금 현재 제3자 분쟁 해결을 내놓고 싶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웅클루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전체 국제법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자기구와 다자기구 절차에 대해서 좀 회의론적인 접근 이런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웅클루스는 자체 선곡의 희생양인가 웅클루스의 당사국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선 협소한 그런 관할 타이틀을 프레이밍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쟁 해결 시스템을 프레이밍을 할 때 다른 분쟁 해결 시스템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가들이 주요한 분쟁의 경우에는 298에 따라서 opt-out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EC나 아니면 경계 획정이 좀 센시티브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틀로스가 그러면 성공의 희생양이냐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명시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관할을 협의로 해석을 할 경우에 다른 시스템이 이것을 더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들은 이제 웅클루스의 15부를 따라서 분쟁 해결 제도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단지 지금 현재 국제법이 이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또 미래에 변화가 있다라면 이 상황도 바뀔 것입니다. 웅클루스 분쟁 해결의 건강 상태는 지금도 진단을 해야지만 또 나중에도 계속 진단 평가를 해야 될 텐데요. 웅클루스 분쟁 해결이 계속 건강하게 남아서 30년 후에도 이제 60살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유익한 통찰력 있는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념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케이스를 좀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관할을 너무나 확대해서 보거나 아니면 또 좁게 해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유익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